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사실은 선거 시즌 시작돼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대전까지 서울에서 내려와 주신 김성진 변호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뭐 범죄 검사 카르텔을 잡는 뭐 민생 변호사 뭐 이렇게 통칭 알려지고 있는데, 네. 우리 김 변호사님한테 오늘 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성북구 을에 아마 출마 선언도 하고 오늘 아마 저기 적격 네. 심사 통과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 재미있는 말씀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잠깐, 반갑습니다. 뭐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개인. 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윤석열 검찰 독재와 맹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성북을의 김성진 변호사. 원래는 민생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민생 전문 변호사 17년 했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가 하도 기승을 부려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민주당을 살리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사실은 뭐 변호사라기보다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물론 말씀을 잘하시긴 하지만은 변호사라 뭐 거의 투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뭐 주로 뭐 매주 토요일 날마다 있는 촛불 집회에도 매주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촛불 집회 중요하죠. 그 변호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돈을 못 보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아마 1차에서 제때 심사 통과를 못했던 이유가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런 페이스북을 지난번 SNS에 올려놔가지고 제가 기사를 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돈이 없는 거죠? 저는 변호사 시작하면서 민변 변호사로 시작했습니다. 민변 변호사. 그러면은 수입료 없이 그냥 변론하는 무료 변론 주로 하셨어요? 변호사로서 일하는 건 일하는 대로 하고요. 예. 그리고 민변 변호사로 활동하는 일들은 대부분 수입료가 없죠. 그래서 본인이 하던 일로 이제 회사 일로는 돈을 벌지만은 공익 활동을 늘려갈수록 이제 돈 버는 데 쓰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길을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활동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했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공익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 적성에도 맞았고 제가 원했던 바고 제가 또 살아있는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라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연차가 높아질수록 공익활동 할 수 있는 그 이른바 삶의 포션 그런 목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결국에는 뭐 공익활동만 전담하는 변호사로까지 갔죠. 그리고 공익활동만 전담하는 전문 그런 변호사로 3년 정도 살면서 그 공으로 제가 속했던 법인의 이제 변호사 공익대상이라는 상을 안겨주고 대한변협에서 주는 상인데 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큰 상을 안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 변호사로 좀 할 만큼 또 했고 그때 이제 마침 우리 박근혜 탄핵의 물결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큰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이 중요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내적 동기가 컸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라 또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이제 참여연대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비상근 집행위원장으로 있다가 이 촛불혁명 문제를 더 잘 결합해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참여연대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상근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이제 2017년도. 그때 이제 몇 년이나 하셨죠? 상근하다가 이제 상근하면서 청와대로 가셨나? 네, 청와대로 가게 됐습니다. 좀 비서관 하신 거죠? 네, 청와대 사회혁신 비서관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초대 비서관으로 이제 사실은 그 국회의원 경력이나 이런 경력 없이 바로 비서관으로 가는 게 우리 김 변호사님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만 50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비서관, 40대였을 그렇죠. 비서실 비서관 중에는 제가 최연소였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발탁인데. 발탁은 맞죠. 발탁인데 이제 보통은 이제 비서관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대선 캠프에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역할도 하고 기여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저는 참여연대 활동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자는 그런 생각이었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발의했던
법안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법안이 이제 사회적 가치법이라고 해서 네. 공공기관이 지금까지는 돈벌이 밀어주기를 위해서 움직였다면 네. 지금부터는 이 사람의 좋은 삶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법안인데요. 네. 그 법안을 이제 만드실 때 제가 이제 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네. 공청회 진술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법안 만들 때 이제 법안 작구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 조언 드렸고 네. 제가 그 법안에 대해서 취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술인으로 이제 그 공청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진술인으로 이제 제가 역할을 또 했던 거고 그래서 문재인 그때 당대표님은 잘 저를 기억하고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네. 사람을 좀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 그럴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 찾다 보니까 그 자리가 계속 좀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에서 좀 역할을 할 분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제 얘기가 되던 차에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러면 그때 김성진 기억하셔가지고 아마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사회혁신비서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률하고는 상관없이 네네. 예, 그 시민사회 활동한 것 때문에 아마 그 자리 가셨던 것 같아요. 시민사회 활동 때문만도 사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적 가치법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자 하는 게 그 혁신비서관의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법은 이제 다른 당, 저쪽 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문제가 법안의 자체가 심의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집권을 했으니까 법안은 안 되더라도 그 법 취지에 맞게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자, 구조를 공공기관을 바꾸자,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자 이런 취지로 이제 제가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래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시스템 만들기, 평가 시스템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보니까.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 만들기 이렇게 플랜을 짜는 것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랜 짜는 과정에서 여러 이제 뭐 공무원들 여러 이제 공직자들 다 회의 수십 차례 해가지고 70여 차례 해가지고 종합 추진 계획을 만들었고 그 추진 계획은 계획 참 잘 됐다는 이제 대통령님한테 극찬을 들은 적도 있죠. 그 아마 그때 능력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정부 출범 이후로 대통령이 극찬한 건 처음이었다라고 이제 기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뭐 김 변호사님 뭐 충분히 그럴 능력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촛불 집회 아까 참석하시면서 이제 그 막 누구 저 검사들 카르텔 범죄 검사 카르텔을 잡아내는 그런 변호사로 활동을 하시는데 그 왜 이 정치 검사들하고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런?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년 동안 민생 전문 변호사를 쭉 원래 전문성은 민생 전문 그리고 중소기업 중소상인들 보호하고 그쪽 이제 경제적 강자들의 갑질을 차단하는 역할 그게 제 주도적인 역할이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가 우리 쪽 이른바 이제 정적들을 탄압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보면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고 이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민생이나 경제 정책에 너무 무능하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그 수사밖에 없고 수사를 가지고 정적을 탄압하고 자기 편을 봐주고 그러면서 이 지지율을 그러니까 우리 쪽을 죽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가지고 이것은 정권이 또는 검사들이 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것은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고 정말 비상한 어떤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라고 저는 봤고 그 문제를 탄핵일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검사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권을 가지고 정적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고 그것은 헌법 위반이고 검찰청법 위반이고 하기 때문에 중대한 위헌 위법으로 탄핵 사유라고 저는 봤고 그런 탄핵을 이제는 주장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작년부터 내리고 그 목소리를 이제 여러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엄중하게 하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특히 민주당 내 온건론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움직이게 된 것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역할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올해 6월 달에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취지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다음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이제
진보적인 목소리가 좀 더 모여야 된다. 네. 그래서 전국 조직을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도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더민주전국혁신회 지금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제가 수석 계시는? 대변인입니다. 수석 대변인. 미디어 소통단장으로 이제 대변인들 한 열 몇 명을 이제 총괄하면서 논평 방향이라든가 논평의 어떤 그 더민주혁신회의 잠깐 네. 좀 소개 좀, 어차피 그 네. 수석 대변인 맡고 있으면 네. 거기 홍보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좀 홍보를 좀 해주시죠.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 날 만들어지면서 네.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대선에서 꼭 승리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절대 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은 같이 활동하고 예. 계시는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제가 네. 정확하게 네, 계산 안 됩니다만 예, 예. 제가 그 조직 담당 아니라서 하지만 전국 각지의 조직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동지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다음 대선에서 우리 꼭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챙기는 건 맞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뭐 측근도 아니고 예. 이재명 대표와 동지라고 봐야죠. 예, 이재명 예, 대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실현하고 예. 민생 정책을 꼭 관철시키겠다는 그런 진보적인 정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역할하는 좀 젊고 새롭고 능력 있고 유능한 그런 사람들로 관심 있는 예. 사람들로 모여 있는 전국 조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 조직을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예. 여러 사람들이 뜻이 맞았죠. 제가 예. 저 혼자 다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안하고 만들면서 중요한 과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 탄핵입니다. 이건 제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우리 더민주전국혁신회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압박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탄핵에 미적거리는 의원들을 좀 추동하기 위해서 예. 이제 검사 탄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그래서 이제 플러스- 몇 사람 지금 했죠. 그래서 플러스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예. 그러나서 이제 의원들이 미적거리니까 예. 전수조사를 했어요. 예. 의원 이런 사람들이 검사 탄핵이 필요합니다. 예. 검사 탄핵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보내드릴 예. 테니까 예. 거기에 대해 답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달라라고 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해서 의원들에게도 이제 약간 귀찮지만 이런 목소리가 원외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로서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좀 체감을 하셨던 거겠죠. 예.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기폭제 역할을 저희 예. 더민주혁신회를 통해서 예.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점점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렇죠. 점점 이제 이대로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예. 검찰의 이제 정치질하는 이 모습을 어떻게든 견뎌야 되는데 검사 탄핵이 왜 중요하냐라고 제가 계속 설득을 한 논리 중에 하나는 검사들이 지금까지는 윗선에 줄 서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도 그게 범죄이든 말든 간에 그것이 자신한테는 100% 유리한 겁니다. 네. 하나도 불리할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킨 대로 하면 승진되지, 그러니까. 검사장 되지. 예. 그 검사장 되고 나오면은 정관예우로 엄청난 변호사에서 돈 벌지. 그렇죠, 엄청난 돈 벌지. 그리고 그쪽에 챙겨주는 걸로 뭐 좋은 자리 사회이사든 나중에는 뭐 네. 정치까지 이렇게 네. 탄탄대로를 걷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쪽에서 픽하면은 좋다고 이제 하는 네.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네. 하는 것이 자기한테 좋은 건데 지금까지는 견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검사들은 제 식구 봐주기로 자기들 패밀리는 손도 대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척만 하다가 그냥 뭐 하는 듯 마는 듯 제 식구 봐주기 하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안 된다. 그렇다면 100% 자기한테 유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검사 탄핵이 되면은 상황이 확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검사로 찍히는 거고, 예. 사실상 그 끝나고 탄핵이 되면은 5년 동안 5년 동안 변호사 활동도 못 변호사 활동도 못하고 공직 취임도 못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패가 망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탄핵이 되면은 아마 처자식들이 와서 그럴 겁니다. 아빠 왜, 여보 왜 그 줄 서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됐어. 어떻게 네. 이럴 거기 때문에 정치 검사들이 이제 네.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예. 되는 거죠. 줄 서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선택의 여지가 선택의 대상인 거죠. 옛날에는 네.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게 100% 좋았지만은 이제는 선택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잘못 줄 섰다가는 괜히 정치질했다가는 네. 내 공무원 생활도 제대로 직도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태는 아니고, 지금처럼은 아니고 이제 검사들도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양심과 직업상의 어떤 판단,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정치 검사질이 아니라 공정한 검사로
가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검사 탄핵이 지금 몇 명 이제 됐습니다. 3명 됐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몇 명 더 잘못한 검사들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검사들도 지금처럼 검사 독재 100% 자기한테 도움 이거라는 판단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검사 독재가 기둥부터 이제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이제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아쉬운 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금방 우리 김 변호사님 저 지적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처럼 활동을 하고 다녔거든요. 사실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장관이 현직 장관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 가가지고 어디 무슨 사회 요양원 가고 뭐 아니 무슨 저기 뭐야 장관이 물론 정부 강요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무슨 어디 뭐 시장 방문하고 이런 게 의미가 그렇게 그건 완전히 정치인 활동이거든요. 그건 좀 그걸 탄핵을 못했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탄핵 말씀 주셔서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렇게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즉에 탄핵을 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더민정부혁신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연 차고 넘친다는 논평도 발표했고 그 논평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검찰총장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서 윤석 총장까지 내려오면서 이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고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비방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 국무위원으로 해서는 안 될 발언들, 정치적 중립 당연히 위반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기억은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이 국회 입법권을 사실 침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은 시행령 통치라고 하죠. 국회가 검사들의 수사권을 대폭 줄여놨는데 그걸 시행령을 가지고 대폭 늘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놨지만은 그 법을 무력화시킨 이제 행정부 장관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 부분도 상권분립 침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은 왜 무슨 이유로 자고우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나섰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컸어요. 나서서 나서서 탄핵에서 더 키워주는 게 걱정이다라는 분도 그런 사실은 논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그런 있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서 안 와도 지금 컸다. 이렇게 컸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걸 탄핵을 했다면은 그 효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면은 저는 일단 우리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는구나. 정치적 효용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표를 찍고 싶다라는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봤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하면은 검사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들 시키는 윗대가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자기들도 그 시킨 대로 한 그 수사 검사들도 충분히 탄핵 대상이 된다는 알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검사 탄핵을 이제 이 한동훈 장관 탄핵을 통해서 검사들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에게도 적극적인 어떤 시그널을 줘서 너무 무리한 수사는 하지 말자. 지금처럼 너무 무리한 수사는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수사할 수 있는 것만 수사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이상한 수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피의사실 공표죄. 다들 국민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은 입만 열면 국회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이 어떻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차고 넘친다 증거가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지난 체포 동의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의 사실을 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된 증거들까지도 이제 공개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의 사실 공표죄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사실 명백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백한 범죄자가 처벌이 안 돼요. 당연히 검사들이 장관을 뭐 기소하거나 그렇죠. 하지 않죠. 수사에다 처벌하기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형법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하나도 없어요. 판례가 없다는 것은 그러한 사건이 기소가 한 건도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 피의사의 공표죄라는 형법상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는 피의사의 공표죄를 한 번도 기소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 장관 같이 입만 열면 피의사의 공표하는 것들이 너무나 아무도 처벌 안 받아 자기만 당장 처벌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의사의 공표죄가 너무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러한 피의사의 공표죄라는 진짜로 바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처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그런 형사사법상의 문제점도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결국은 탄핵이 안 되고 그렇죠. 진행이 안 되고 결국은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최고 자리까지 그렇죠. 대통령도 검사 출신, 사실은 여당 대표도 지금 검사 출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결국은 특수부 출신 윤석열 라인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나라를 권력을 전부 다 잡은 그런 형국을 만들어 줬는데 이 책임이 나중에는 민주당한테도 있다고 보여져요. 나중에는 뭐 안타깝지만은 더 열심히 해야죠.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의원님들도 하시고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뭐 정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걸 뭐 어느 것이 맞다고 뭐 강변할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제가 안타깝다. 생각했는데 이런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이 방향이 더 맞다는 생각을 할 뿐이고 근데 뭐 결론은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는 것은 이제 정치 검사들이 이제는 입법권까지 이제 접수하는 부분이다. 사실 한동훈 장관 같으면은 헌법재판소의 법대에 서거나 형사법정에 서야 될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이제 여당의 이제 1인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정의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 셈법, 여의도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하는 계산법. 특히 여당 사람들 그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사람들은 특히 그 계산이 상당히 빨라요. 자기 신분, 신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줄 서고 이러는 게 순식간에 변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다 해서 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권 여당을 지금 장악을 한 거란 말입니다. 장악을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내년 총선이 있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 말을 듣는 척을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내년 총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내년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실패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간신히 이겨도 이긴다기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지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그걸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다음 선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유권자, 우리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년 선거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총선의 중요성에 조금 더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저는 그러니까 촛불 집회도 가서 늘 실감하는 게 정말 윤석열 검찰 독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된다. 그 이유는 윤석열 검찰 독재 때문만도 아니고 사실상 무능 독재, 민생의 무능, 경제 성장의 무능, 그리고 사람 삶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저기 내팽개치고 부자 감세만이 집권의 목표인 것처럼 정치를 하는 이유인 것처럼 하면서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그 감세해줘가지고 2조 원이 감소된다고 그러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의무가 국민의 복리 증진 의무가 있는 건데 국민의 복리 증진 의무를 아예 내팽개치고 부자의 복리 증진만 목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생 정책, 경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국민들과는 완전 정반대에 있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오고 정말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세력이 집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은 다음번 총선에서 반드시 지금 대통령 탄핵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200석이 돼야지 탄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음 총선이 중요한 이유가
반 윤석열, 비윤석열 정당이 꼭 민주당에 뭐 200석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정당이 200석이 되면은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이 아니다. 네. 그리고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하면서 정적 탄압만 일삼는 그런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네. 해친 거고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탄핵돼야 될 사람인데 이 숫자가 200명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탄핵을 못 하고 있다. 네. 그 문제 의식을 갖고 다음 총선에서는 비윤석열 정당의 200석이 만들어져서 하루빨리 국민들 좋은 삶 챙길 수 있는 정부가 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몰아주십사 하고 딱 말씀을 드리는 제 것입니다. 생각에도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다음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뿐만이 아니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